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강구영 영장 전담 판사는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영장 심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잖아요. 네, 거의 9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이게 최장 기록이라는데 심사숙고하느라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혐의가 너무 많았어요. 13가지나 되죠? 예. 13가지 한꺼번에 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수사 기록이 10만 쪽이 넘었다고 그러셨어요. 10몇만 쪽이요? 네, 12만 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새벽 3시에 나왔다는 건 사실은 다 써뒀다는 얘기죠. 내용은. 다 써뒀고, 뭐 길게 쓸 내용도 없죠. 사실 영장 결정은.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섰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치소로 갔죠. 네, 4시 45분 정도에요. 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있는 서울구치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선은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처럼 이름표 받쳐들고요.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워그샷이라고 하는 수용 기록부 사진 찍습니다. 이 이제 구치 과정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 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경험자니까. 자, 그 전날 보니까 박지만 회장이 찾아갔다고 해요. 그죠? 네, 4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박지만 이지 회장 부부가요, 어제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친박 의원들에 따르면 박 회장은 누나 잘 지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오랜만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찾은 친박 의원들한테 자신이 떠나면서 가서 소명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편안히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편안히 보겠다. 친박 의원들에게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구치소에서 다 만나자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 미결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10분이거든요. 한 명만 가능합니다. 아니, 이제 그분들 다 들어오라는 얘기죠. 네. 예. 가족 얘기하니까,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네, 그 정윤회 사건 때 조사받으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피보다, 여기서 물은 제가 보기에는 물질인 것 같아요. 그냥 워터가 아니라. 사실은 최태민 씨 때부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족을 멀리하라. 원래 이 사이비 종교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족 차단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대로 행동했죠.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을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여동생이 하나인데 한센인 동원해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가지고. 네, 유경재단 폭력 사건 때 그런 식으로 했었죠. 멀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 결국 남는 거는 다시 가족이네요. 예.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4시쯤에 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보통. 근데 마침 그때 구속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임시정부 수준이에요, 지금. 네. 임시정부 수준이에요. 거기에 40년직의 최순실 씨도 있고 왕 실장도 거기 있고요. 네, 박근혜 전 정부의 내각이 사실상 꾸려져 있죠. 최측근 장관도 있고 수석들도 있고요.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씨도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남부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금을 대준 재벌 대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있고. 사실상 이 사람들만으로 정부를 운영했거든요. 임시정부 수준으로 지금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실세가 우병호 전 민정수석 정도고, 그리고 문고리 2인방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움직였던 주요 인사들이 다 있어서 서울 임시정부 수준입니다, 현재.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로 왔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식, 꼬리를 아주 잔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태블릿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정호성 비서관이 본인이 본인 선에서 꼬리가 잘릴까봐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인데 잘려나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건인데도.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태블릿에 들어있는 문서를 정호성 비서관이 단독으로 그냥 준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 결론 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이유가 정호성 비서관이 휴대폰에 남겨놓은 녹취록 때문이거든요. 네, 음성 녹취가 있었죠. 네. 저는 그때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버릴 시간이 있었는데 버려지지 않고 그게 집에서 압수수색 때 나왔다는 게 다들 의아해했거든요. 정호성 비서관 본인 입장에서는 나만 죽고 영원히 끝날 수도 있겠다. 자기 보호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그 녹취록을 버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아무리 충성했던 사람도 단칼에 베어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런 패턴이 아니었다면 이번엔 거꾸로 살았어요. 제가 보기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자업자득이죠. 네. 자업자득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 뉴스가 워낙 큰 뉴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라온 결국은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 인연 때문인데 이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까지는 알려진 게 이제 유경수 여사 사망 후에 위로 편지 때문에 인연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잖아요. 제가 취재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 최태민 씨가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건 유경수 혹은 박근혜 이 두 분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숨겨진 사건이 뭐냐면 조지 오글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 시사를 담당하는 김원진 기자도 모르니까. 근데 조지 오글이라는 목사가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숨겨진 역사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등장합니다. 이분이 이제 경인 지역, 인천 중심으로 소위 산업선교,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 개척자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분이 1974년에 인혁당 사건, 아시죠? 인혁당 사건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문으로 조작한 공안 사건이죠. 그래서 통지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시켜버린 법으로 살해한 사건인데. 근데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못 열 때 이 양반이 인혁당은 고문으로 조작된 거라고 미국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미국인 선교사라고 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정권으로서 당황스럽죠. 근데 미국인 목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당시 한국에 있었어요. 부인하고 딸들. 근데 부인하고 딸들은 한국에 두고 이 미국인 목사만 강제 추방을 합니다. 미국으로. 혼자 덜렁. 가족과 함께 다 나가라가 아니라 그 미국인 아내, 미국인 딸들은 한국에 둔 채 목사만 강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계에서 이제 시민사회,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기독교 탄압이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여러 가지 압박도 하고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최태민 씨가 등장한 게 이 바로 다음 해예요. 75년 인혁당 사건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는 그 진보적인 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든지 그런 공안 사건. 기독교를 상대로 한 공안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묘안이 기독교로 기독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구국선교단, 구국십자군. 이 조직이 창설될 때 선서문 같은 거 보면 북계, 멸공, 총화, 남침, 단결 이런 단어만 순이 있어요. 기독교 단체인데. 그리고 군복 입고 했어요. 군복 입고 창설을. 이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용 정치 조직이었어. 근데 포장을 기독교로 한 거죠. 왜냐하면 보수 기독교가 진보 기독교에 반대하는 것은 종교 간의 문제지 정치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만들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영세교의 칙사라고 자기를 태자만마라고 불렀던 수작으로 최태민 씨 목사도 아니었고 설교를 할지도 몰랐고 그분을 이제 발탁을 한 거죠. 네, 근데 당시 이단 연구의 선구자라고 하는 탕명원 소장 기록에 따르면 무당 중에 큰 무당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덕 씨 주장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미 일제시대부터 최태민 씨가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태민 씨는 일제 순사 출신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장교 출신이었거든요. 일본에서 만났다.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그 정치 조직, 권변 정치 조직을 일면식도 없는 역술인을 편지 하나 보냈다고 수장으로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군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저는 더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편지 스토리를 당시 만들어냈다. 제 취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러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최태민을 고용하고 통제했는데 자식 때 이르러서는 거꾸로 최태민의 딸이 거꾸로 박정희의 딸을 통제하고 그리고 박정희 신하까지 몰락시킨. 자, 갑자기 입이 터졌어요. 그런 일이다. 본인의 몰락은 본인이 권력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본인의 신화의 몰락은. 언제 길게 할 얘기를 한번 할 시간이 있겠죠. 예.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제목 정도 정리하죠. 예. 네. 세월호 오늘 목포신항으로 출발해서요. 지금 또 목포신항을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식이 굉장히 심각해서요. 당장 수색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뻘도 너무 많고 이게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이거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예. 또 제목은 급히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저기 미니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네. 뭘로 말씀을 드릴까요? 너무 많죠? 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석은 구속되지 않고 기소되지 않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죠. 예,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는요. 세월호 수사 외압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담당 검사의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는 예. 외압을 받았다고는 광주지검의 그 부장검사 이제 부장검사로부터 진술 확보했다는 거죠. 외압했었다고.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은요. 청문회 때 전화 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외압은 아니었다고 했죠. 네네. 네. 자, 나머지 안철수 후보가 4연승해서 당연히 예상된 건데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고 오늘은 한국당이 확정되죠, 후보가? 예, 자유한국당 후보 확정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경선이 있습니다. TV토론 마지막이고. 예, 어제 마지막으로 했고요.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2, 3위 콜라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는데 원래 결선을 가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두 후보가 콜라보를 해서 어쨌든 결선에 가자. 예.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면서 친박 집회들 안 그래도 과격해서 사실 기자들도 많이 다치고 했잖아요. 예. 그런 뉴스가 계속 쏟아져 왔었죠. 예, 저희 취재 기자들도 맞아서요. 네. 상처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예, 보이는 기자 다 네. 때리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모든 기자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미니로 그런 뉴스만 접했지. 친박 집회의 폭행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윤석빈 전국 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를 네, 안녕하세요.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네. 간간히 접하긴 했는데 네. 이 친박 집회에서 이제 이 폭행 사태로 언론인들이 곤욕을 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공식 집계가 된 부분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헌재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10일부터 예. 13일까지 4일 동안에만
안국동 일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네. 12건 이상의 기자 집단 폭행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만에. 네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사건 중에는 취재 중이던 사진 기자 뒤에서 사다리로 머리를 내리치는 저도 그런 봤습니다. 장면이 잡힌 사진이 있었죠. 네,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던데. 네,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카메라를 잡아당기거나 예. 10여 명의 지지자들이 둘러서서 욕과 발기질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제가 들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넘어졌는데 밟아가지고 이대로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정말로 죽은 척 했다고 하는 기자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분은 저희 언론노조 네. 조합원은 아닌데 예. 저희도 그건 접수를 했거든요. 네, 조합원이 그런 아닌 경우도 케이스도. 예, 그렇죠. 무차별하게 이제 기자들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을만 보이기만 하면 뭐 구분하지 않고 때리고 뭐 커피를 끼얹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예, 어저께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 오전 7시 30분쯤에 강남구 삼성동 박재 대통령 집 인근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친박 지지자가 신문사의 취재 기자를 향해서 먹다 남은 커피를 끼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한데요. 쓰레기를 던진다거나 욕을 좀 심하게 하고, 침을 뱉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요. 얼굴에 침 뱉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0분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방송사 기자를 등하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자하고는 어저께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경찰은 스크럼을 짜고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이를 뚫고 발기질을 해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 기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기사화 잘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잘 등장은 안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는 분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막 때리고 뜨거운 커피 붓고 뭐 침 뱉고 사다리 휘두르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욕이 뭐 단순히 멀리서 쓰레기, 기레기 가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입에 담기 힘든 말들. 그렇죠. 눈앞에서 뭐 어떻게 해버린다고 아주 그냥 찢어서 어떻게 한다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된 거는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이게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은 사실 지금은 MBC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들만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당합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엔 탄핵의 같은 세력이라고. TV조선까지. 예. MBC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어쨌든 MBC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 그렇죠. 어허. 저희들이 볼 때는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나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언론 노조가 언론사를 장악하고 가짜뉴스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타겟이 되는 것 같고요. 언론 노조가 타겟이 되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 빨갱이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실제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MBC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인식 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지난 2월 13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경영진의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백종원 MBC 부사장을 고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었거든요. 근데 3일 뒤인 2월 16일 날 MBC는 뉴스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MBC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사실상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선동을 했습니다. MBC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지금.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요, 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MBC만. 이건 MBC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놔야 될 뉴스인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앞으로 이게 더 폭력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궤양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파면이 됐던 날도 저희가
기자들 폭행된 사실을 전해 듣고 서울시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적극적인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그래서 경찰이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최근 들어서 스크럼도 짜주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좀 보호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시 촉발이 돼서 겨양될 수 있거든요. 4월 1일 날 또 집회들이 예고가 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도 다시 한번 보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윤석빈 전국 언론노동조합 특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맞은 적 없어요? 저희 후배가 맞아서요. 네. 맞는 자리에서 태극기 집회, 속칭 친박 집회에 나온 어르신이 태극기 손 그려진 모자를 줬답니다. 그 쓰고 있으면 안 맞을 거라면서요. 실제로 정말 그러고 나서는 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사무실 앞에 태극기 흔드신 분들이 저를 몰라가지고 저는 안전한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 결론 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이유가 정호성 비서관이 휴대폰에 남겨놓은 녹취록 때문이거든요. 네, 음성 녹취가 있었죠. 네. 저는 그때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버릴 시간이 있었는데 버려지지 않고 그게 집에서 압수수색 때 나왔다는 게 다들 의아해했거든요. 정호성 비서관 본인 입장에서는 나만 죽고 영원히 끝날 수도 있겠다. 자기 보호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그 녹취록을 버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아무리 충성했던 사람도 단칼에 베어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런 패턴이 아니었다면 이번엔 거꾸로 살았어요. 제가 보기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 뉴스가 워낙 큰 뉴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라온 결국은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 인연 때문인데 이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까지는 알려진 게 이제 유경수 여사 사망 후에 위로 편지 때문에 인연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잖아요. 제가 취재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 최태민 씨가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건 유경수 혹은 박근혜 이 두 분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숨겨진 사건이 뭐냐면 조지 오글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 시사를 담당하는 김은지 기자도 모르니까 근데 조지 오글이라는 목사가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숨겨진 역사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등장합니다. 이분은 이제 경인 지역 인천 중심으로 소위 산업선교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노동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4시쯤에 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보통. 근데 마침 그때 구속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임시정부 수준이에요 지금. 네. 임시정부 수준이에요. 거기에 40년직의 최순실 씨도 있고 왕 실장도 거기 있고요. 네, 박근혜 전 정부의 내각이 사실상 꾸려져 있죠. 최측근 장관도 있고 수석들도 있고요.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씨도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금을 대준 재벌 대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있고 사실상 이 사람들만으로 정부를 운영했거든요. 임시정부 수준으로 지금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실세가 우병호 전 민정수석 정도고 그리고 문고리 2인방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움직였던 주요 인사들이 다 있어서 서울 임시정부 수준입니다. 현재.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을 처리하는 방식 꼬리를 아주 잔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태블릿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정호성 비서관이 본인이 본인 선에서 꼬리가 잘릴까 봐.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정윤회 문건 사건인데 잘려나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건인데도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태블릿에 들어있는 문서를 정호성 비서관이 단독으로 그냥 준 것이다. 이렇게를 대상으로 한 선교 개척자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분이 1974년에 인혁당 사건 아시죠? 인혁당 사건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문으로 조작한 공안 사건이죠. 그래서 통지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시켜버린 법으로 살해한 사건인데. 근데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못 열 때 이 양반이 인혁당은 고문으로 조작된 거라고 미국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미국인 선교사라고 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정권으로서 당황스럽죠. 근데 미국인 목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당시 한국에 있었어요. 부인하고 딸들. 근데 부인하고 딸들은 한국에 두고 이 미국인 목사만 강제 추방을 합니다. 미국으로. 혼자 덜렁. 가족과 함께 다 나가라가 아니라, 미국인 아내, 미국인 딸들은 한국에 둔 채 목사만 강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계에서 이제 시민사회,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기독교 탄압이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여러 가지 압박도 하고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최태민 씨가 등장한 게 이 바로 다음 해예요. 75년. 인혁당 사건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든지 그런 공안 사건. 기독교를 상대로 한 공안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의 진보적인 인사들은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묘안이 기독교로 기독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강구영 영장전담 판사는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영장 심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잖아요. 네, 거의 9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이게 최장 기록이라는데 심사숙고하느라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혐의가 너무 많았어요. 13가지나 되죠? 예. 13가지 한꺼번에 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수사 기록이 10만 쪽이 넘었다고 그러셨어요. 10몇만 쪽이요? 네, 12만 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새벽 3시에 나왔다는 건 사실은 다 써뒀다는 얘기죠. 내용은. 다 써뒀고, 길게 쓸 내용도 없죠, 사실은. 영장 결정은.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섰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치소로 갔죠. 네, 4시 45분 정도에요. 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있는 서울구치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선은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처럼 이름표 받쳐들고요.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이라고 하는 수용 기록부 사진 찍습니다. 이 이제 구치 과정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 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경험자니까. 자, 그 전날 보니까 박지만 회장이 찾아갔다고 해요. 그죠? 네, 4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박지만 이지 회장 부부가요. 어제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친박 의원들에 따르면 박 회장은 누나 잘 지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오랜만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찾은 친박 의원들한테 자신이 떠나면서 가서 소명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편안히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편안히 보겠다. 친박 의원들에게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구치소에서 다 만나자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 미결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10분이거든요. 한 명만 가능합니다. 아니, 이제 그분들 다 들어오라는 얘기죠. 네. 예. 가족 얘기하니까,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네, 정윤회 사건 때 조사받으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피보다, 여기서 물은 제가 보기에는 물질인 것 같아요. 그냥
오토가 아니라. 사실은 최태민 씨 때부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족을 멀리하라. 원래 이 사이비 종교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족 차단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대로 행동했죠.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을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여동생이 하나인데 한센인 동원해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가지고. 네, 유경재단 폭력 사건 때 그런 식으로 했었죠. 멀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 결국은 남는 거는 다시 가족이네요. 예.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